북한이 빈도와 방식 모두에서 도발의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한편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은 정면으로 맞붙었는데 오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희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군용기를 띄우고 포를 발사하고 이에 대해서 또 적반하장으로 입장까지 오늘 낸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 정치권 이슈로까지 좀 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차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일촉즉발의 매우 엄중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국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지금 군사 도발의 양태가 전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금 해상을 향해서 한포 사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주 이례적으로 북한의 공군 전력을 모두 동원하는 듯한 그러한 형태의 도발을 또 심야에 지금 강행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전술 조치선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와 병행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도발은 계속적으로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주목되는 부분이 과거에는 한미가 연합훈련을 할 경우에는 북한이 상당히 조금 움찔해서 그러니까 맞대응을 자제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맞대응 플러스 더 강한 도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자체는 아마 지금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대로 소위 말하는 핵무력 완성에 대한 약간의 군사적 자신감 이런 것들이 지금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오판에 의한 도발이 실제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응이 지금 상당히 우리도 여기에서 강하게 지금 군사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강대강 상황 자체의 에스컬레이션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군사적 대응의 노력 못지않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담대한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담대한 노력도 저는 병행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간도 요즘에 좀 알기가 어렵고 언제 도발을 할까를 알기도 좀 어렵고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도 도발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대강으로 가야 하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도발의 강도와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고 강도는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 간헐적으로 미사일을 사실은 쏘아 올렸죠. 하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화력을 모은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냐? 지금 7함대 사령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상 한미 합동훈련이 거의 전쟁을 바로 치러도 될 만큼의 어떤 역량을 갖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B1B 랜서 사실상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무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김정은이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미사일을 일본을 넘어서 쐈는데 그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다시 항모를 돌려서 동해에 진입시킨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서로 자극을 주고받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해나 이런 쪽으로 갔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어떤 그 휴전선 부근으로 다 이렇게 결집이 되는 장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 어떻게 발생을 할지 모를 수 있을 만큼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대강 다 이제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대화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작 당사자인 한국 정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평화 또는 대화 이런 얘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이 상황을, 이 국면을 관리할 수 있는 창구를 좀 열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준비는 준비대로 하지만 사실상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우리 앞에 있다. 그리고 특히나 내일부터가 중국의 이 당대회가 시작을 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긴장이 고조가 되는 것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 정부는 중국을 끌어들여서 사실상 미국과의 어떤 논의 결과 이후에 이 사자 간의 어떤 대화의 창구를 좀
고민해보는 것도 지금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북 군사 합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로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낸 입장을 보면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을 했고 대통령실 역시도 합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 저는 군사 뭐 합의. 9.19 군사 합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도 9.19 합의가 지속되기를 아마 당연히 바라고 있을 예,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사실은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서 지난 4년간 어쨌든 지금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상당히 지금 지속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남북 간의 그러니까 돌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일종의 완충작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어기고 있다. 그래서 집권하면 이 합의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예. 그래도 안 되면 파기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사실상 지금 합의를 이행 안 하고 있는 장면으로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어제 밤에 그리고 어제 낮에 오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지금 북한의 한포 사격 같은 그러니까 지금 해상에 대한 그 포사격 훈련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제가 봤을 때도 9.19 합의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이것이 북한에게 달려 있다는 부분은 예. 아직까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기보다는 북한의 그 지금 합의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19 합의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함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 이 지금 군사 합의가 만약에 파기될 경우에는 상당히 그 후폭풍이 아주 크지 않겠습니까?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여러 가지 금융의 흐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겹칠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윤석열 정부도 최대한 이 상황 자체를 인내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마 마지노선은 있을 것이다. 그 마지노선은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7차 북한의 핵실험이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북한을 달래면서 끝까지 이 합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교수님,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명확한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었고 예. 대통령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실도 그렇게 입장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김 소장께서는 어느 정도 이제 대화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뭐 우리 생각하세요? 정부도 그 대화의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그러니까 남북 간에 어떤 식의 물밑 교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대한 구상에 따른 담대한 외교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노력을 촉구를 하는 것인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대화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 그 남측과의 대화 자체가 상당히 별 필요가 없다. 소위 말하는 통미봉남, 미국과의 직접적 대화를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미국의 이 지금 당장은 미국도 뭐 지금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번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본 뒤에 아마 협상 테이블을 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놓은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이 밀당의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북한이 그러니까 통미봉남식으로 남한 정부를 배제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역할을 해서 예를 들면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나름대로 테이블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북한과의 여러 가지 지금 군사 합의에 대한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장님 보면 군사 합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계속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군사 합의를 만든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북한이 이걸 위반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이거를 관리할 그 책임도 사실은 남북한이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이것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도 규탄하고 있고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 상황 정도 되면
군사 회담을 촉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명분을 주지 않는 우리의 대화의 노력들을 계속해서 경주하면서 이러면서도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뭐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제 11월 이제 중간 선거가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마구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반면에 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져서 사실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의 협력을 얻기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은 어려워요. 이 대화 국면을 뚫고 가기가. 그래서 단초는 어떻게 해도 한미 간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거기에 피해자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사실상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필요성도 우리에게 제일 크게 있기 때문에 노력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북한이 왜 이렇게 많이 도발을 하느냐? 사실 잃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엔 제재가 계속 유지가 되고 바이든 행정부도 대화할 의지도 없고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미중 패권 경쟁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선 북한 이런 식으로 도발해주고 앞장서서 미국을 견제해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제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풀릴 기미가 없다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지원받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목적이 또 여기에 깔려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은 대화보다는 이렇게 강경 대치의 어떤 조건들이 워낙 크게 이제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 그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협력이나 합의를 폐기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걸 다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서로 지키려는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덕을 좀 본 것도 사실입니다.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북한이 그것을 파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이거를 폐기해야 된다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또 핵 문제도 마찬가지. 일부 정치인들이 뭐 핵무장 또는 핵을 가져와야 된다 뭐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되게 실현 가능성도 없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동적인 측면이 있어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세계 전략 중에 하나가 핵 비확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핵을 준다? 그리고 만약에 핵을 여기 전술핵을 갖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전작권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운용을 미군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은 거의 나타나기 어려운 장면에 있거든요.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만약에 전술핵을 갖고 들어오면 우리는 북한에게 비핵화하라는 소리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예. 교수님, 뭐 이 부분이 뭐 국방에 우리가 막 전문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핵을 갖는다는 것, 한반도에 재배치를 할 수도 있고 뭐 나토를 통해서 핵을 공유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핵이라는 건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또 부정적인 입장을 내주시거든요. 국제 정치학의 공포의 균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미소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이 상당히 핵무기들을 아주 많이 배치하고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평화가 유지된 측면이 있거든요. 왜? 전쟁이 나면 서로 다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억제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남쪽에는 핵무기가 없는데 북쪽만 지금 핵무기를 무장하고 또 그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제화를 시킨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균형 자체가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쪽도 어떤 식으로든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든 개발을 하든 핵 공유를 하든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가 균형이 돼야만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 미소 냉전 시절에 봤던 그러한 상황 자체가 한반도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앞서 우리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는 NPT 체제를 우리가 그렇죠. 탈퇴한다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상당한 아마 국제적 제재를 아마 다 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대외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핵 재배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지 또 아니면 전술핵을 공유, 나토식으로 예, 공유하는 예. 방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행정부는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고 있어요. 그 이번 주에 나왔던 미 백악관의 공식적인 입장도 지금 한반도는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가 목표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여권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술 핵 재배치나 핵 공유는 아마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이 이거 명백해 보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결국은 확장 억제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그 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그 핵 항공모함 또는 핵 잠수함을 상시적으로 한반도 근해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핵우산을 확실하게 남한을 이렇게 덮어주는 그러한 사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이 지금 강대강 상황에서의 군사적 옵션만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 그와 병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부분인데 과거 미 트럼프 행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매티스 미 해병대 사령관 출신의 장관이 계셨는데 그분이 2017년도 핵위기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 한다면 군사적 옵션은 외교적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노력이 언제든지 앞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상황 자체는 지금 상황에도 저는 적합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균형이 남북 간의 핵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반론 짧게 듣고 이 주제 마무리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사실상 이거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핵을 갖는다. 그러면 이걸로 끝이지 않아요. 일본이 당장에 갖는다 그러고 대만도 갖는다 그러고 그러면 이거를 가장 피해보는 나라가 영향력을 상실하는 미국인데 이걸 방치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사실은 핵무기를 가지려고 했어요. 가장 비대칭적인 효율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왔지만 미국이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85%, 우리의 GDP의 85%가 무역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북한 같은 제재를 받게 되고 경제 파탄나고 그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항공모함으로 상시 배치한다. 미국이 11개의 항공모함이 있지만 이게 세계 전략 차원에서 전 세계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상주가 안 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상주를 해달라. 운영비만 1년에 3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다 부담을 하고 할 것인지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 위기 상황 속에서 평화를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예. 지금의 상황은 항상 미래에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내 계속 뜨거웠습니다.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감사원의 결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잦은 월북으로 몰았다라는 결론입니다. 이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먼저 해주시죠. 일단 지금 감사원 결과에 의하면 지난 정권 때 서해 피격 공무원이 사실은 월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하니까 지금 그 피격 공무원의 책임으로 돌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 일단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월북했다는 근거 자체가 많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업 지도선에서 월북을 위해서 뛰어내린 것처럼 그 첫 창에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는 발표가 됐지만 예.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져 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내에서 지금 나오는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러면 그러니까 업 지도선에서 뛰어내릴 때부터 그러니까 뛰어내릴 때는 어쨌든 실종될 때부터 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슬리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실종 공무원의 것이라는
확정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유물을 타고 표를 냈다고 하는데 그 부유물도 업 지도선에서 있던 부유물은 전혀 사라진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월북의사를 피력했다는 부분도 아마 북한군이 강요해 간 것이라는 것이 지금 그 감사원의 주장인데요. 예.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 반론을 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그 감사 중간 결과에서 저는 주목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사실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다는 예. 이야기예요. 그 자체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또 감사 발표에 놓은 것이 이대준 씨가 그 북한군에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 한자가 쓰여진 구명조끼와 아울러서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예. 것을 당시 이 군이 파악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업 지도선에 실종될 때 붕대를 감고 예. 실종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추측에 의하면 사실은 지금 이대준 씨가 그 실종된 해역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중국 어선에 의해서 이분이 어떤 식으로든 중국 어선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시 정권이 이야기했던 이 자진 월북의 가능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배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왜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일까? 이번은 왜 감사 때 이것이 불거졌고 그 지금 이 사항 자체에 대한 이 근거는 무엇일까? 감사원 중간 결과에서도 이 구명조끼의 한자와 이 팔의 붕대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파악을 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지 않다. 향후 지금 이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는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 진실을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번 결과 발표가 사실 지난번에 발표한 거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과는 좀 많이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붕대랑 구명조끼로 미루어 봤을 때 이게 외부 선박에 의해서 뭐 구조가 되거나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게 감사원 관계자의 증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자가 쓰여진 구명조끼와 붕대가 엉겨졌다. 이거를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 상황이었냐면 북한 해역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북한군과의 어떤 이 대화 상황 속에서 이거를 파악한 것 같은데 예. 이 정도 되면 그 당시에도 국방부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지금 만약에 중국 어선에 갔었다. 중국 어선이 이렇게 표류하는 이대진 씨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 구명조끼를 입히고 뭐 붕대를 감아줬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러면 왜 또 내려갔는지, 그러면 중국 어선이 버린 건지, 아니면 본인이 내려간 건지. 그러니까 접촉한 이후에 왜 북으로 갔느냐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구조를 했다 그러면 예. 당연히 이제 중국으로 가든 뭐든 비행기 타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다시 버렸다 그러면 중국 어선이 비인도적인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까지도 사실은 감사원이 발표를 해줘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만약에 중국 어선에 갔었는데 이게 북한 해역까지 가게 된 건지, 그것은 과정은 또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제 이 중간 발표라는 것이 감사원에서 종종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 검찰도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중간 발표, 왜 이 시점에 중간 발표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감사원 규정 4조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있어서는 감사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감사원 규정을 어겨가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감사의 어떤 그 결과 내용도 좀 혼란스럽다. 그리고 여기 감사 결과에 뭐 북한의 어떤 추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기는 했지만 지금 이대진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도 이 보고서에 나와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판단의 근거는 이대진 씨 말 외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상황의 판단 기준점이 그 말이 가장 효과적이고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다른 어떤 걸로 그 상황을 판단했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이 부분은 검찰이 이제 수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사실상 진상이 무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만 지금 감사원 발표로는 정확하게 어느 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판단하기가 예. 좀 뭐 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을 지금 저희가 지켜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말이 정말 월북을 하기 위해서였냐, 살기 위해서였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각이 좀 다른 건데 지금 민주당은 이번 결과가 오히려 감사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짜깁기한 거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니까 지금 월북의 그 근거로 지난 정권에서 내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하나 근거를 또 나름대로 제시를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한자가 쓰여진 조끼 그리고 또 팔에 붕대를 감았다는 그러한 사실 자체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감사원은 파악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또 중국 어선에 의해서 만약에 일종의 중국 어선 올라탔다고 한다면 왜 다시 가면 이대준 씨는 다시 또 바다로 내려왔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의 중간 결과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충분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 자체에서 지금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의 의도를 갖고 감사를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아마 민주당은 강력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지금 진실의 여부는 결국은 지금 검찰의 수사를 의뢰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더 나아가서는 아마 재판 과정에서 결국은 지금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여기서 좀 드러났던 감사원의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부분은 아마 향후 이 여야 간의 가장 큰 또 다른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적잖은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에 대해서 국정조사 추진하고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입법하겠다라는 대응책을 냈어요. 좀 이렇게 강경 대응하는 것, 이 감사들 조사들의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또 민주당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뭔가를 만들면 이게 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컨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감사원이 지금 감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사실 절차적 좀 하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감사원 감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추인을 받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감사원장 직권으로 지금 추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문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 보고 조사 같은 것도 사실은 다른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뭐 이런 분들한테는 조사도 안 하고 갑자기 문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를 요구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거냐. 이제 절차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조사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해당 담당자들, 장관들은 다 내비두고 대통령한테 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는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제 뭐 감사원에서는 조사를 요구했는데 불응했다. 그러면 예컨대 뭐 이 서면 조사라든가 똑같은 요구들을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절차적인 하자를 안 남기고 가는 것이 감사원한테는 필요한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 효과라고를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금 민주당은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감사에 들어간 부분들도 대부분이 민주당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몰려 있으니 이제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뭐 감사원의 법이라든가 뭐 이런 개정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국민적 시각에서 이 불편부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 뭐 수세에 몰려서 이걸 벗어나기 위한 걸로 다시 감사원법을 개정한다면 그것도 국민적 동의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원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등 20여 명에 대해서 수사 요청했고 검찰은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반론 듣겠습니다. 제가 반론을 펼칠 예, 이유는 네네.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검찰의 지금 문 전 대통령의 수사는 사실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원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서면 조사를 추진하려고 했을 때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무리하다고 거부를 했잖아요. 무리한 지시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대진 씨의 그런 유족들이 감사원법 위반으로 지금 문 전 대통령을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하자마자 바로 검찰이 유족들을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했거든요.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검찰의 수사는 시작이 되었다. 예. 그리고 향후 지금 그 감사원에서 지금 의뢰한다고 한 20명에 대한 수사가 아마 지금 감사원의 발표대로 그러니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 최종적인 지시를 내린 분은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아마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사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상당히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금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정치적 상황도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희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